6월 30일 금요일 상암동 클라스 시작합니다. 밤사이 경북 영주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영주시 월호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이 시각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천, 범람, 붕괴, 감전 같은 사고에 오늘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소식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We should never allow the country to walk away from the dream upon which it was founded. That opportunity is for everyone, not just a few.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집중호우가 내린 경북 영주시의 한 주택에 토사가 밀려와서 14개월 아기가 매몰됐습니다. 2시간 넘는 작업 끝에 구조는 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날씨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장마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6월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오늘은 주로 제주와 남부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호남과 영남 내륙은 오늘 오후까지,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남과 경남은 최고 150mm 이상, 제주도는 250mm를 넘는 곳도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오후 중으로 비가 그치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도 31도로 어제보다 5도나 올랐고요. 내일은 34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내일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더위가 예상되는 중서부 지역은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23도, 대구 2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30도, 청주 29도,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장마가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더위는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운전에 자신 있는 분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긴장하게 되시죠. 오늘도 장맛비가 곳곳으로 계속되는데요. 남부권 중심으로는 특히 차가 지나가면 물보라가 일 정도로 비가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해서 속도 충분히 줄여주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곳곳이 노면이 젖어 있어서 평소 금요일보다 정체가 좀 긴 곳들이 보이고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신다면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가다소다 반복됩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김포 쪽으로 가신다면 실과 또 한남대교 일대로 정체인데요. 오늘 서울도 하늘이 잔뜩 흐리죠. 전조등 밝게 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은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어렵고 1번 경부고속도로는 한남대교 앞두고 정체가 9km 구간 제법 깁니다. 백보수도권 제일순환선 서운분기점 양방향 어려운데 일산에서 판교 쪽이 서운에서 송내, 구리에서 판교 쪽은 남양주에서 10km 구간 정체입니다. 빗길에서 20% 이상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졌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유미 기자, 밤사이에 경북 영주에 비가 많이 왔는데 인명피해도 있었다면서요? 네, 경북 영주에는 어제 낮부터 밤까지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낮부터 주택 침수와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어젯밤에만 약 5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엔 영주시 상망동에서 토사가 쏟아지면서 한 주택을 덮쳤습니다. 14개월 아기가 매몰되면서 구조 작업이 진행됐고 조금 전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밤 10시 30분쯤엔 영주시 상망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 쌓여있던 토사가 도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상망동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14세대 주민 43명이 대피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계속 많은 비가 내리고 있죠. 여기선 또 피해가 없었나요? 네, 나흘간 한 달치 강수량을 훌쩍 넘는 비가 쏟아진 광주 전남 지역엔 어젯밤에도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까지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인데요. 자정부터 가거도 77mm, 진도지산 50mm 등 많은 비가 더 내렸지만 아직까지 큰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남, 전북, 경북, 경남, 광주 지역 등에서 248세대 350명이 토사유실과 침수 우려 등으로 일시 대피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네, 전국에서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죠.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네, 오늘도 남부와 제주 지역에는 많은 비가 이어집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낙동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의 영주시 월호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통제소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틀간 내린 폭우로 한강 수위도 크게 올라서 청평댐 수위는 제한 수위인 50m에 근접했고 임진강 수위도 상승하면서 경기도청은 하천변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은 지나친 방어권 제한이라며 영장을 기각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인종을 우대해온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이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에 제재를 가한 건데 미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1960년대부터 미국 대학 입학에서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을 우대해온 정책입니다. 학생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은 이 제도가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 연방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청구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업 능력이 아니라 피부색으로 대학 입학을 결정짓는 건 잘못됐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1978년부터 40년간 유지해온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교육 다양성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A student or an applicant cannot use race as part of their admissions submission to explain their lived experience, to talk about how it has impacted their lives. 대법원 판결 후 하버드는 대법원의 결정을 확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But at Harvard, it has also strengthened our resolve to continue opening doors. To our future students, know that we want you here. 미국 내 입시 전문가들은 그동안 성적이 우수한 한인 학생들이 소수 인종우대 정책에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한인들의 명문대 입학이 더 유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대한 진보를 후퇴시켰다면서 미국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hould never allow the country to walk away from the dream upon which it was founded.
That opportunity is for everyone, not just a few.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해 훌륭한 날이며 또 옳은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 A씨가 출소 뒤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를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공동행사 참가와 신문, TV 열람이 제한되고 시설 내 교류가 차단됩니다. 물건은 안 사면서 2달 동안 매일 편의점을 찾아오는 노숙인에게 편의점 주인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 주인을 발로 차며 때렸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고른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값을 치르는 모습. 여기까지 보통 편의점 풍경입니다. 그런데 검은 점퍼 입은 남성이 들어와 손님에게 뭔가 말을 겁니다. 담배를 사달란 겁니다. 손님들한테 담배 구걸하고 사달라고 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이번엔 업주에게 손가락질하고 소리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했더니 나 정신 이상자야, 정신 이상자야 하면서. 이런 일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매일 반복됐습니다. 견디다 못한 업주 화를 냈습니다. 이튿날 또 찾아온 남성이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업주는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업주 배를 발로 찹니다. 1번, 2번, 3번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립니다. 제 머리를 양쪽으로 잡고 보도블록에다가 수차례 내리 찍었어요. 업주가 쓰러진 사이 남성은 자리를 뜹니다. 뇌진탕 증세에다 몸 이곳저곳이 벗겨지고 다쳤습니다. 앞으로의 영업이 제대로 될까? 왜냐면 두려워서.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주변에서 유명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내 머리채를 탁 잡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문을 다 잠그고 있었어요. 도주한 남성은 6시간 만에 다른 동네 또 다른 편의점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손님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해서 화가 났다는 남성은 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간 하찮은 내가 아닌지 그 스물인 깜쳐진다. 빛바랜 낡은 하늘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당분간면 이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의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혼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피해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무겁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안 좋아요. 네,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도시락 꺼내서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명단에 없다인데요. 이게 지난주에 전해드린 소식이죠. 가짜 명품 시계, 이거를 담보로 맡기고 500억 원에 가로챈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어제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추적해 이 남성을 찾아 경찰에 신고해서 붙잡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경찰이 이 남성을 그냥 놔줬습니다. 네, 대체 왜 그랬을지 궁금한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지난 26일 세종시 한 도로입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요. 진모 씨입니다. 이 사람이 이 짝퉁 명품 시계로 투자금 500억 원에 가로챘는데 구속영장 심사에도 2차례나 출석하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진 씨를 풀어줬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어렵사리 위치를 파악해 겨우 붙잡았는데도 이렇게 풀어줬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도시락 이슈에서 전해줬잖아요. 네. 비싼 시계를 맡기고 그거보다 조금 덜 비싼 시계를 내가 가져와서 더 비싸게 팔아주겠다.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했는데 그게 가짜였죠. 그렇죠. 근데 구속영장 심사도 여러 차례 안 나오고 도망 다니던 사람을 피해자들이 직접
맞아요. 위치까지 파악해서 잡아서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이 풀어줬다. 네.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경찰이 진 씨를 데리고 가서 이제 조회를 해봤더니 예. 수배자 명단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 이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어야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네. 이게 뭐 가능하지 않았으니까 뭐 붙잡아두고 조사할 수가 어려웠다. 뭐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근데 사기 피해자를 직접 피해자들이 찾아내서 경찰 신고까지 했는데 이 피해자들은 피의자 이 진모 씨가 유유히 경찰서를 떠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 어떤 입장인지 볼까요? 그래, 우리는 입력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풀어준 거죠. 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풀려난 진 씨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자유의 몸이 되자 피해자들을 조롱했던 건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화가 오더니 어떡하냐 하늘이 형을 계속 돕는데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약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절대 못 잡아. 나 이제 더 숨을 거고. 아이고 피해자들이 참 속에서 불이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를 했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수배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참 그게 의문입니다. 네. 뭐 수배자 명단에 올랐을 것 같은데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하기 쉽지 않았는데 계속 도주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 피해자들도 저희와 마찬가지 심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TV에도 지금 나오는 상태고 계속 피해자들이 계속 신고를 하는 상태인데 수배가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경찰 쪽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진 씨를 붙잡았던 게 이제 세종 남부경찰서인데 네. 이 수사를 담당하는 건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 강남경찰서 측에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자 뒤늦게 지명 수배를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만에-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하루 만에 붙잡았어요. 아, 네. 바로 붙잡을 수 있어갖고 그 수배를 안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우리 수사관들 실력 대단합니다. 하루 만에 지명수배 딱 내리고 하루 만에 바로 붙잡았다고 하고요. 이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 특수수사기법을 동원해 검거했다 정도로만 밝혔습니다. 애초에 수배를 전산에 안 올렸기 때문에 그 과정은 좀 미심쩍은데 네, 맞아요. 어쨌든 다음날 바로 잡아서 약간 할 말이 없어지긴 그게 하네. 자신감 때문인지 그런가요?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근데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하루가 정말 맞아요.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이 네, 심하셨겠어요. 입이 바싹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좀 이런 것도 좀 전산이나 이런 걸 좀 잘 실수 없이 해야 될 것 같고 이제라도 좀 구속영장 심사에 나가서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네, 다음에 전해주시죠. 들어올 것 같습니다. 또. 네, 예. 다음 도시락도 뭡니까? 네, 두 번째 것도 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118년 만에 사라진다. 오. 야, 118년 전이면은 1905년이네요. 어허. 우리나라 1호 탄광인 전남 화순 탄광이 오늘 문을 닫습니다. 지난 1905년 문을 연 지 118년 만인데요. 예. 남부권 최대 석탄 생산지였지만 누적 부채 규모가 커지고 생산 설비도 노후화되면서 결국 폐광을 결정했습니다. 아, 지금이야 뭐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연탄이 국민 연료기도 했고 네. 저 어릴 때만 해도 연탄 쓰는 집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희 집 연탄 여전히. 됐어요. 네, 근데 결국 이렇게 문을 닫게 되네요. 네, 저한테는 사실 되게 추억인데 이 연탄이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네. 그랬는데 이게 이 화순 탄광 같은 경우에는 대한제국 시절인 1905년 4월 열렸습니다. 이 한국인 박현경이 광업권을 등록해서 문을 열었는데요. 그 이후에 1934년 일본인이 매입해서 본격적으로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삼척과 영월, 음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 탄광으로 꼽혔습니다. 이 근로자 수가 1,100명에 달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와, 하고요. 그때 호황이었네요. 네, 완전 호황이었겠죠. 그런데 사용량 계속 줄고 제조 단가는 또 오르면서 조기 폐광을 결정했습니다. 와, 근로자 수가 1,100명에 달하던 시절도 있었다. 근데 최근까지는 뭐 263명도 이게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삶의 터전이고 피와 땀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서려 네. 있는 곳인데 이게 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군요. 네, 삶의 현장이었겠죠. 네. 그분들에게는. 남은 근무 인력은 폐광과 함께 모두 퇴직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아하. 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강원 태백 장성 탄광, 내후년에는
강원 삼척 도계 탄광도 연이어 문을 닫습니다. 이게 대한석탄공사 노사가 합의해 결정한 사항인데요. 산업부는 조기 폐광으로 안전사고가 줄고 국가 재정도 약 1조 원 정도 절감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이 폐광을 하면 우리나라엔 민간이 운영하는 삼척 경동 탄광만 남게 됩니다. 근데 오늘 소식 들어보니까 사실 상식이 하나 는 게 저는 1호 탄광이 전남에 있을 줄 몰랐어요. 뭐 강원도, 당연히 강원, 저도 강원도인 줄 정선 알았어요. 이런 데 있을 줄 알았는데 전남 화순 탄광이 우리나라 1호 탄광이군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강원도 정선의 사북 탄광이 이게 문화 관광촌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봤습니다, 그거. 뭐 탄광의 역사, 뭐 석탄 이야기 이런 거를 어린이들도 보기 좋게 관광지로 만들었다고요. 맞아요. 그렇게 꾸몄는데 요 화순 탄광도 이제 추후에 부지를 뭐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거 잘 꾸미면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다음 도시락도 가보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그때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 이런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7년 4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른바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처음 범인으로 지목된 인물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20년 만에 진범이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검사가 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1997년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맞아요. 대학생이 아무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습격을 당해서 숨진 사건이더라고요. 이 영화로도 또 만들어졌다고 하세요. 맞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뭐 재연도 하고 세트도 만들어서 다시 수사하고 했었는데요. 바로 그 사건을 초기에 수사했던 검사이자 퇴직 이후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박모 변호사가 어제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요. 당시 5년차 검사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법의학적 소견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 등을 근거로 에드워드 리라는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해 살인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이 아서 패터슨, 지금 나오는 인물이죠? 사람이 이 사람이 아서 패터슨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진범으로 밝혀졌는데 그 당시에는 흉기 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범이라고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리 같은 경우 처음에 진범으로 지목됐던 리 같은 경우에는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 진범인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를 했고 이 진실을 바로잡는 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박 변호사는 사건 직후인 2000년 검찰을 떠났습니다. 아까 패터슨이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그 장면 뭐 보도를 했던 기억도 나고 이게 사실 뭐 많은 뭐 다큐, 그다음에 뭐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오랫동안 다뤘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화제가 있었는데 그 사건을 초기에 담당했던 그 검사, 지금 이제 변호사고 그 박 변호사가 왜 숨졌는지는 혹시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 변호사는 어제 새벽 전북 정읍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그가 이태원 살인 사건 담당 수사검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숨진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지만 뭐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이도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월드클래스 오늘은 김하은 앵커가 준비했죠? 네, 월드클래스 오늘은 제가 전해드릴 텐데요. 프랑스에서 교통검문을 피해 도망가려는 10대 소년이 경찰에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어제 바로 전해드렸었잖아요. 이용조 캐스터가. 이후에 프랑스 곳곳에서 경찰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소년은 알제리계 프랑스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시위 영상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요. 자동차 한 대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죠. 또 길가에 불에 탄 차들이 저렇게 줄줄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밤사이에 자동차만 40대가 불에 탔고 180명이 체포될 정도로 아주 격렬한 시위였어요. 네, 뭐 어제도 영상 봤고 이 사건 당시 영상이요. 방금도 봤지만 노란색 차량 저 서 있는데 거기다가 총 겨누고 저 순간 딱 총을 딱딱 쏴버리잖아요.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하면서 분노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총을 쏜 경찰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한 상태고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도 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신변안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마 프랑스에 가시는 분들 또 계신 분들 참고하셔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다음은 황당한 뉴스인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죠. 빌 게이츠의 개인 사무실에 원서를 낸 여성들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질문을 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게이츠 개인 사무실인 게이츠 벤처스의 보안 담당 회사가 여성 지원자들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건데요. 불륜 관계를 가진 적이 있냐? 포르노 영상 중에 선호하는 건 뭐냐? 휴대전화로 누드 셀카를 찍은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논란이 커지자 보안 담당 회사 측은 억만장자 게이츠 주변에서 일하는 직원이 개인적인 문제로 약점을 잡혀서 외부에 이용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 해명을 들어보면 그 보안회사 측 해명은 그런 질문을 하긴 했다는 건데 지금 질문들 들어보면요. 이거 완전 이상한데? 성희롱이에요. 그걸 왜 물어보지? 이 게이츠의 대변인은 직원 채용 시 신원조회는 용역회사가 담당하는 거라면서 이 용역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긴 했는데요. 네네. 논란이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배달원이 길거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피자 박스를 열어놓고 있어요. 근데 벌써 한 조각이 없죠? 비어 있어요. 그러네, 비었다. 자, 그리고 맨손으로 남은 피자를 건드려서 새 칼집을 내고 있습니다. 틈틈이 위에 올려진 토핑도 자기 배로 채워넣고 뭐야, 있는데 남은 피자 조각을 다시 합치니까 좀 감쪽 같죠. 원래대로 피자 한 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티가 나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걸렸잖아요. 위층 건물의 한 주민이 이 황당한 광경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걸리죠. 네, 배달원의 이 만행이 담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널리 퍼져나갔는데요. 당연히 비위생적이고 불쾌하다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쳤고 현지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최근에는 포장을 열면 찢어지는 이 안심 스티커 많이 쓰고 있죠. 그쵸. 네,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손님과의 신뢰를 함부로 저버리는 이런 행동 자체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6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월말 월초 10분 투자로 돈 버는 재테크 습관. 자, 내일이면 벌써 7월. 와, 올해 반이 지났습니다. 올해 초에 머니클래스 보면서 세웠던 돈 열심히 모으겠다는 이 목표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설령 못 지키셨다고 해도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월말이 되었을 때, 월초로 넘어갈 때 딱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실천하면 좋을 재테크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귀찮더라도 꼬박꼬박 실천하다 보면 적지 않은 돈을 아끼고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에게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소니의 님이 직접 하고 있는 거를 소개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검증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매월 마지막 날이 되면 하시는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가계부를 점검을 하는 건데요. 아까 앞서서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네. 뭐 어떻게 상반기에 계획 잘 실천하셨나요? 제가 초반에 사실 그 소니 크리에이터가 알려준 그 가계 앱 설치했다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 실패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부를 설사 6월 30일까지 열심히 쓰셨다고 하시더라도 만약에 아무런 피드백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거 참 안타깝지만 좀 의미가 덜했다, 이제 무의미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가계부를 쓰면서 이제 스스로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쓴 것에 대해서 과거의 기록을 그냥 열심히 기록만 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쓴 것들, 소비 내역들을 바탕으로 내가 어디에서 많이 썼네, 예. 어디에서는 절약을 했네, 칭찬도 하고요, 반성도 하고 이런 것을 거쳐야 가계부를 쓴 진짜 의미가 있거든요. 예. 내가 쓴 것들을 내역별로 분류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 달에는 예산을 또 어떻게 짜야 될지 이 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CG에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기록으로만 있던 것들을 식비, 쇼핑, 문화비 이렇게 분류도 하면서 아, 나는 여기에 좀 많이 쓰는 사람이구나. 다음 달에는 여기에 좀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고요. 혹시나 나는 이런 가계부 앱이든 수기로 쓰는 가계부든 가계부를 쓰는 것 자체가 좀 귀찮다 네네. 하시는 분들은 토스 앱 등의 다양한 핀테크 앱에서 내가 쓴 내역을 쭉 정리를 아주 잘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카드 내역이나 혹은 자산의 변동 내역들 같은 것들을 어허. 거의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앱만 좀 잘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 건지 궁금하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포인트 쿠폰도 지금 이 월말에 뭐 해야 된다면서요? 월말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통신사 포인트라든지 CJ1 포인트라든지 각각 유통사의 포인트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소멸이 됩니다. 네. 뭐 통신사, 쿠폰, 유통사 포인트, 마일리지 등등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네, 이렇게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소멸되는 것들은 예. 월말이 지나고 나면 정말 사라지는 거니까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포인트로 물건도 살 수 있잖아요. 네네. 뭐 물건을 산다든지 혹은 현금으로 캐시백 받는 것들도 가능한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예. 당장 내일 1일이 되기 전에 좀 환급을 빠르게 받으신다면 아까운 포인트를 날릴 일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차피 특히나 통신사 포인트는 연말 되면 다 사라지잖아요. 네네. 네, 아끼지 말고 팍팍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지류 상품권이라고 하죠. 종이로 된 것도 그 기한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월 말이니까 지금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아, 거기 서랍에 묵혀놨던 거 한번 확인해서 꺼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까지인 거는 오늘 쓰셔야 됩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하나 건지신 분들은 좀 나중에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월말에 가계부 정리를 했다면 월초,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7월 1일입니다. 내일부터. 예산 계획을 또 짜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우리가 가계부를 쭉 썼다면 반성도 했을 것이고 계획도 세웠을 거잖아요. 네. 예산에 따라서 통장 쪼개기를 합니다. 각 목적에 맞게 통장에 예산을 미리 분류를 해놓는 건데요. 이거에 앞서서 달마다 꼭 들어가야 되는 고정비를 먼저 좀 체크를 해야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쓰고 계시다면 대출 원리금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과금도 매달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고정비를 정리를 했다면 이 달, 그 다음 달에만 해당이 되는 뭐 예를 들어 지인의 생일이라든지 네. 가족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 쭉 정리하고 나면 이 달에는 저축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비상금은 어느 정도 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의 내역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각 금액에 맞게 통장에 돈을 배분을 합니다. 각 통장마다 추천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특히나 비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또 비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전에 우리 또 파킹 통장 짚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소액이라도 이자 챙길 수 있도록 파킹 통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킹 통장이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쌓이는 것. 네, 맞습니다. 이런데 혹시 월초에 이렇게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쉽게 말하면 돈을 아낄 수 있는 건데 계획된 지출할 수 있는 건데 글쎄요, 마음을 다잡는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급여를 받는 게 20일 전후예요. 그러면 20일 기준이라면 다음 달 초까지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항상 월 초에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은 상태로 20일에 월급을 받고 다음 달 20일까지 계획 없이 흥청망청 쓴다면 정말 그야말로 플렉스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에 월급을 받고 나서 다음 달 초가 될 때까지 이 열흘 동안에 흥청망청 쓰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월 초에 계획을 세워놔야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되면은 정말 급여일이 다가오면은 또 돈이 빠듯해지고 주머니가 홀쭉해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통장 쪼개기, 예산 세우기를 하셔야 이런 악순환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월 초를 앞둔 이 시점에서 따끔하게 딱 들어야 될 만한 그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월말에 포인트, 뭐 쿠폰 확인하는 것처럼 월 초에 꼭 확인해야 되는 거 또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매달 1일이 되면은 반드시 제가 쓰고 있는 통신사의 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포인트, 제휴처의 내역을 꼭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KT나 SKT, LG U+ 등의 주요 통신사들은 고정되는 제휴처도 있지만 매달 1일에 혹은 특정 일에 바뀌는
바뀌는 새로운 제휴처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제휴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SKT 같은 경우에는 T-Day라고 해서 매주마다 혜택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매주 이번 주에는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데 이게 또 크게는 40~50% 정도 할인이 그래요?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약속을 잡을 예정이 있다면 기왕이면 이번 주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약속을 잡는 것도 괜찮은 그렇네요. 방법이겠죠. 그리고 KT에서도 매달 또 혜택이 바뀌는데 이게 또 더블 혜택을 받는다거나 쏠쏠한 혜택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매달 초에 좀 확인을 하신다면 여기 나 이번 달에 꼭 혜택 받아야겠다. 좀 점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작게는 몇백 원에서 몇천 원이고요. 만약에 큰 돈을 쓰신다면 몇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꼭 봐두셨다가 캡처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6월에는 A라는 피자집이 할인됐는데 뭐 지금 7월부터는 뭐 B라는 치킨집이 되면 이제 좀 치킨을 많이 시켜 먹는 네. 뭐 그런 식으로 전략을 또 짤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또 카드 또 뭐 알아볼 게 있다면서요? 맞아요. 우리가 혹시 이제 몇 장의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보통은 오늘은 이 카드가 좀 땡기는데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네. 그런데 다음 달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카드를 다르게 쓰는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때 전월 실적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없느냐가 나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8월에 해외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름 휴가를 위해서 7월에는 여름 휴가 때 이 카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에 맞는 카드, 예를 들어 항공권이나 라운지나 호텔 등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좀 집중적으로 써서 전월 실적을 채워야겠죠. 만약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이 카드가 땡기는데 이런 식으로 카드를 쓴다면 저는 보통 연회비를 기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연회비를 내고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정말 연회비 기부만 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7월이니까 8월에 어떤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 혜택이 전월 실적이 있어야 된다면 7월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작전을 딱 잘 짜놔야겠네요. 맞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월말, 월 초에 이게 습관처럼 하는 이 재테크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또 꼼꼼히 따지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재테크 정체기를 겪기가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여는 안 오르고요. 물가는 너무 높은 상태고 네. 집값도 여전히 꽤나 비싼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나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야말로 조금은 기계적으로 루틴을 가지고 월말에는 가계부를 점검하고 월 초에는 포인트 뭘 써야 될지 카드를 뭘 써야 될지를 설정하고 네.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루틴 삼아서 실천을 하시다 보면 마치 등산 같은 거인 거죠. 등산할 때에도 나 어디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면서 위나 옆을 너무 자주 쳐다보게 되면은 네. 이거밖에 못 왔나? 자칫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땅만 보고 계속 걷다 보면 와 이만큼이나 왔다 하는 순간처럼 예. 기계적으로 이런 루틴들을 실천을 하시다 보면은 와 이만큼 모았네? 이만큼 해냈네?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루틴이야말로 재테크 정책이 벗어나기에 딱 좋은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루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습관, 점검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다시 첫 번째 했던 거 월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네. 6월 마지막 날. 가계부 정리하시면서 네. 혹시 어디 묵혀있는 상품권 오늘까지 기한인 거 없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클래스 토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술의 세계로 떠나볼 텐데요. 미술계 스토리텔러, 그림 읽어주는 남자 정우철 도슨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또 유명 예능에 또 나오셔가지고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정우철 도슨트님. 그러나 JTBC 여전히 또 찾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네. 날씨도 굳어서 요새 또 더 많이 찾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예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도 정말 뜨거운 핫한 전시를 소개해 준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경기도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이에요.
이 호암미술관이 1년 동안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한동안 전시를 못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대형 전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라 불리는 김한기 화백의 40년 예술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전시인데요. 제목이 한 점 하늘 김한기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사실 가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가면은 좀 주차 난까지 생기는 사건이 있었죠. 네. 아니 김한기 화백하면 정말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거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갈만해요. 너무 바글바글할 것 같아요. 네. 그 김한기 화백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한국 추상회화의 선구자 역할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이번에 저도 보고 왔는데 김한기 화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유는 이 서양화가 물밀듯이 들어올 때도 한국의 문화, 이 정서를 끝까지 자신의 예술에 담았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전시를 위해서요. 6개의 기관 그리고 40여 명의 개인 소장자가 작품을 흔쾌히 대여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가 열릴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뿔뿔이 어느 미술관 누구 개인이 다 소장하고 있던 건데 이게 정말 보기 드물게 한 곳에 모인 거군요. 네, 맞아요. 거꾸로 말하면 이번 전시회가 끝나면 다시 이렇게 한 번에 보기는 어렵다는 말인데 이번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정우철 도슨트가 꼭 찍어서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들이 있다고요. 네. 일단 찝어드릴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저도 김한기 화백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규모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오래 봤는데 초기작부터 후기작까지 한 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초기작에 무엇을 그렸고 점점 추상화되는 과정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모티프들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25살에 그린 그림이 또 맞아요. 그 있잖아요. 론도 맞아요. 네네네. 딱 잘 짚어주셨는데 25살에 그린 앞에 보이는 론도라는 작품이 김한기 화백 작품 중에 알려진 것 중에서는 가장 최초의 뭐 추상 작품이다라고 나오는데 론도가요. 원래 음악 용어예요. 음악 용어인데 뭐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등장하는 그 음악 용어인데 그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채의 반복과 선의 반복, 그리고 완벽히 추상은 아닌 게 또 보고 있으면 사람의 형태가 보이거든요. 피아노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게 25살에 그린 작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5살이면 한 1930년대 후반인데 지금 막 엄청 세련된 그냥 지금 나온 그림 같잖아요. 이게 일제 강점기 1930년대 후반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앞서갔죠. 김한기 화백이 25 젊은 시절에 그린 그림까지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게 될 텐데 김한기 화백은요. 사실 서울대 교수이기도 했고 홍대 교수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 항상 예술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컸다고 해요. 그래서 뭐 피카소가 활동했던 파리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그 유학을 가게 됐고 그곳에서 그린 작품이 앞에 보이는 영원의 노래라는 작품인데 영원의 노래. 네, 맞아요. 영원의 노래. 저 같은 제목이 또 반복되기도 해요. 주로 많이 그렸는데 한국 정서가 특이하게도 한국을 떠나니까 더 크게 발휘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저 그림 속을 보면요.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의 모티프들이 뭐 백자, 사슴, 매화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것들을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모티프들을. 그러니까 약간 그림 그 소재 자체는 약간 두루미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문양 같은데 또 그림체 자체는 또 약간 서양 느낌 같기도 하고 약간 저는 잘 모르지만 아주 신비롭습니다. 잘 보신 것 같아요. 그 앞에 보이는 백자처럼 주제는 우리나라에 맞춰져 있는데 화풍은 또 서양에 가서 배워오고 그 두 가지를 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한기 화백 하면은 사실은 저거 다랑아리 이게 되게 유명한데 사실 저도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이 백자라고 불리던 것을요 달 항아리라고 처음 부른 사람이 김한기 화백일 것이다라는 정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조선 백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달 항아리라고 부른 게 김한기 화백일 것이다. 네, 그게 정설로 통하고 있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가도 달 항아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달 항아리가 전시돼 있거든요. 그게 김한기 화백이 먼저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게 정설이다. 와, 신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 달 항아리 작품 중에서 대작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아마 실제로 가서 보신 분들이 가장 사진도 많이 찍고 이 정도의 규모가 있었구나 놀랄만한 작품인데 가로 폭이 약 6m 정도 되죠. 저도 김한기 작품 중에서는 굉장히 큰 작품이라고 봤는데 여인들과 항아리라는 작품이에요. 가로가 6m 정도 됩니다. 어머니를 상징하는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달 항아리가 나오죠. 그리고 뭐 저런 매화 같은 것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땐 되게 예쁘잖아요. 네네. 구성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김한기 화백이 썼던 일기가 있어요. 근데 일기에는 막상 굉장히 힘들었던 얘기가 적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너무나도 괴롭고 작품 활동을 하루 종일 하고 다음 날은 지쳐서 쓰러진다. 네. 그래서 아마 저런 대작을 만드는데 본인은 많이 힘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진짜 아름다움이 탄생하려면 그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저게 1960년도에 맞아요. 나온 작품이죠. 네, 60년대 그 수첩도 이번에 발견이 돼서 그 제작 연도를 원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림을 보면 저는 잘 모르지만 밝고 그냥 아름다운 여인들과 아름다운 그 달 항아리가 있어서 그냥 즐겁게 그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뒷이야기 수첩에는 괴로워하면서 그린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김한기 화백의 그 삶을 좀 보셔야 돼요. 글도 굉장히 잘 썼거든요. 예. 이런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1960년 1월 25일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나대로의 그림대로 밀고 가자. 네, 밀어붙이자. 이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정도 거장이면 그냥 자기 스타일을 믿고 그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약간 다짐하면서 그려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런 스타일에서 또 후기로 갈수록 점점 변화했잖아요. 네. 김한기 화백의 그림이. 그게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일본 유학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또 멈추지 않고 또 파리로 갑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뉴욕으로 가요. 근데 뉴욕까지. 이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뭐 서울대 교수였고 홍대 교수였으니까 네. 예술가로서는 계속 발전하고 싶었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이 보게 되실 작품이 전면 점화라고 해서 이 작품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목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작품인데 딱 보고 있으면요.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앞에 서 있으면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밤하늘의 별 같기도 하고 또 정말 어디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비친 것 같기도 하고 예. 수많은 점이 찍혀 있죠. 이 작품 제목은요. 사실 김한기 화백이 친했던 시인이 있어요. 김광섭 시인의 시 저녁의 마지막 구문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적이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제가 이 말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제가 이 점을 보고 있으면 진짜 감동을 받는 게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유학을 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운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찍어 나갔다고 해요. 이런 말을 읽어드리고 싶은 게 서울을 생각하며 5만 가지 생각하며 찍어가는 점. 내가 찍은 점, 저 충충이 빛나는 별만큼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찍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로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점을 하나씩 찍어 나갔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런 점 하나하나에 뭔가 약간 좀 아련함이 느껴지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 전시 자체가 한 점 하늘이라는 제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저런 점 그림이 정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걸 아까 전면도 전면 점화. 전면 점화. 점을 찍어서 그렸다고 해서. 전면 점화 또 하나 배워갑니다. 네. 몰랐어요. 그래서 작품 이름도 어디서 무엇이 되려 돼서 다시 만나랴였나 봐요. 아. 그리움의 마음을 담은 만큼. 그쵸. 근데 저 전면 점화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뭐 저런 식의 어떤 그림이 뭐 최근에 엄청나게 비싸게 경매에서 낙찰됐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됐죠. 예. 그 2019년에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네. 이 김한기의 우주라는 작품이 132억에 판매가 되면서 132억. 이제 화제였죠. 예. 그리고 참고로 한국인이 구매했습니다. 아, 그래서 더 그래요? 화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 방탄소년단의 RMC가 인증샷을 찍으면서 또 유명해졌어요. 네. 우주라는 작품인데 가끔 그런 말도 해요. 사람들이 제가 그때 뉴스를 한참 봤었는데 무슨 그림을 저런 걸 100억이나 주고 사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한테 되게 웃길 수도 있지만 김한기 화백은요 굉장히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자신의 예술 스타일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네. 성공을 해야 되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떠나야 되고 예. 그 고향 생각부터 뭐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들이 계속 떠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전 되게 감동이었던 게 한 점 한 점 찍다 보니까 수많은 점이 모여서 하나의 우주가 돼요. 그래서 저것도 2점이에요. 왼쪽 오른쪽이 따로 있는데 네. 제가 감동적이었던 해석 중에 하나는 이게 뭐 김한기 화백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 평생 사랑했던 여성이 있어요. 김양한 여사라고 해서 네. 한쪽은 김한기, 한쪽은 김양한. 그래서 서로의 우주가 만났다. 또 2점이 붙어서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냥 정말 이 점을 그냥 찍었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 한 명당 점 하나인 거예요. 아하. 그게 감동인 거죠. 근데 밑에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 이 왼쪽 하단에 나오는 저것도 제목인가요? 5- 뭐. 아, 맞아요. 보통 저런 식으로 숫자가 많이 써져 있어요. 아. 저 숫자는 사실 뭐 크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려진 날짜를 써두기도 하고 아. 연도를 표시해 두기도 해요. 근데 그냥 우리는 김한기 화백이 우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그냥 우주라고 제목으로. 하는 게 나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 샵 200이 작품 번호는 아닌가요? 번호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하, 음. 그렇군요. 와, 근데 이 132억짜리 네. 그림을 나도 가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 네.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냥 그 사람의 그 감정과 그때의 기분, 모든 그 깊이 있는 느낌들을 나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이게 캔버스에 점을 다다다다 찍은 이렇게 빨리 그린 게 아니라 그리운 사람 생각하면서 그럼요. 뭐 내 주변 사람 생각하면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관람의 팁을 좀 드리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 가격 다 떠나서 무엇을 그렸느냐가 아니라 이 화가가 무엇을 그리워했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네. 그냥 이렇게 수많은 점을 찍는 것 자체도 고되했을 것 같은데 네. 그 감정을 다 녹여냈으니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싶어요. 막상 저게 저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꼭 가셨으면 좋겠는 게 실제로 보면은 그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그 수많은 점이 모이면서 또 추상적이잖아요. 사람마다 또 다르게 보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이거 제가 아까 그 6m짜리 그림 뭐였죠? 그 달 항아리 맞아요. 여인들. 네. 그런 거 아까 사진 얘기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전시장 가면 뭐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고 이런 건 괜찮나요? 플래시를 안 터뜨리면? 플래시는 절대 키면 안 되고요. 아, 예, 예. 안 되고 그리고 사진 촬영이 되는데 그 써져 있어요. 안 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하.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아니면 그 현장에 계신 큐레이터 분이나 도슨트 분께 여쭤보고 찍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그 스태프들이 있어서 그때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전시회를 많이 못 가봐가지고 네. 이런 매너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이 여인들과 항아리 6m짜리 가로폭이 요거 꼭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정호철 도슨트와 이야기는요. 잠시 후에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클 2교시에서 이 김환기 화백에 대해서 더 뒷이야기, 아까 뭐죠? 일본, 그리고 파리, 그리고 뉴욕까지 간 그런 인생의 이야기까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와 남부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퍼붓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 최고 6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전남과 경남은 최고 150mm 이상, 제주도는 250mm를 넘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내일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더위가 예상되는 중서부 지역은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청주 24도, 대구, 창원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춘천이 30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휴일에는 제주도에 다시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그 사이 장마가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더위는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무려 34도에 달하겠고요.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도 이어지는 장마,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 소식 계속 좀 더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네, 날씨 때문에 영화관이나 미술관 이렇게 실내 활동 찾는 분들 요즘 많을 텐데요. 네. 오늘 상클 2교시 정우철 도슨트와 김환기 화백에 대한 이야기, 김환기전 어떻게 감상하면 더 좋을지 네.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유튜브 JTBC 뉴스 채널로 들어오셔서 질문,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도 유튜브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